그래서 제 6장 생명 탄생의 기적을 진행할 텐데, 여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나 지식이 엄청 많이 들어있진 않아서 뭐 매장마다 그렇긴 하지만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이야기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요새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이론들도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생명이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명의 진화를 어떻게 물리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까? 슈레딩거라거나 특히 또 한국에서 장혜익 선생님이라고 장혜익 교수님이라고 하는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셨던 그분의 자체촉매적 국소질서라는 이론을 다음 주에 좀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생각이에요. 일단은 도킨스가 1986년대만 1986년대만큼이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정리를 해뒀던 눈먼 시계공에서 정리했던 생명 탄생에 대한 이론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 이전에 우연과 필연이라는 그 유명한 생명과학이나 생물학 철학에서도 생물 철학에서도 많이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우연과 필연이 자크 모노라고 하는 그 분자생물학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고 또 철학자로도 굉장히 사유의 저변을 넓혀준 유명한 학자의 책인데 우연과 필연 이거 저도 뭐 이거 정독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언젠가 정독하려고 했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중 하나는 굉장히 엄청난 생명의 탄생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우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상당한 또 필연, 뭐 자연 선택, 여타 진화의 원리 그리고 여타 법칙들에 의해서 상당히 물리학적 법칙들에 의해서 상당히 필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한쪽으로도 얼만큼 굉장히 우연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필연이다라고 치우쳐서 말하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우연과 필연이 얽혀져 있는 그런 구조에서 발생한 거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뭐 너무 이거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거칠게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사유들이 이 책에 저술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엄청 읽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말로만 많이 들은 입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충기현 선생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냥. 네. 네. 아무튼 뭐 우연과 필연. 그래서 이 책을 꺼낸 이유는 도킨스가 이 책의 이 6장의 첫 부분에서 분명 생명의 탄생은 굉장히 엄청난 엄청난 행운이기도 하다. 굉장히 가능할 것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굉장한 만큼의 행운이 따른 걸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게 얼마만큼의 행운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스모스에서도 했었을 정도로 막 대략적인 계산을 해요. 이게 엄청 정밀한 계산은 아니고, 뭐 우리가 살만한 그런 행성의 수가 대략 10의 20제곱 만큼만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공간이 얼만큼 되느냐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 안에서 또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행운이 얼만큼 따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그만큼 행운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얼마만큼 행운이냐 행운이 행운이 따르지 않는 한에서는 자연 선택,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적적인 자연 선택, 일회성인 자연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바이오모프 제3장에서 유전자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뤘던 한 번
자연 선택되고 한번 그냥 쉐이커로 칵테일 흔들어서 얘가 사람이 나올 것이냐, 뭐 생물이 나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흔들어내서 나온 그런 일회성인 자연 선택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 선택이 유전자가 계속 누적되어서 전승되어서 그것들이 강화되고 정보가 계속해서 반복 학습되고 강화되고 이렇게 전승되는 그 유전자의 누적적인 자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래서 도킨스의 문구 하나를 가져다 오면은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원인이라면 결과는 그것이 얼마나 간접적이고 뭐든 상관없이 자연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뭐 직접적인 거는 누적적인 자연 선택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간접적인 거라면 여기서 말한 간접적인 꽤 간접적인 거는 확장된 표현형 같은 이야기를 저번 챕터에서 염두에 줬죠. 확장된 표현형 같은 그거는 이제 다음 세미나에서 뭐 기회가 된다면 확장된 표현형이란 도킨스만의 오리지널한 사고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저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 뭐 눈먼 시계공, 뭐 악마의 사도, 뭐 여러 가지 이론들, 무지개를 풀다 여러 가지 도킨스의 다양한 저서들이 많고 유명한 책도 많지만 이 확장된 표현형만큼 도킨스의 오리지널한 그 사유가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쓸만한 사유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여겨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생명 탄생의 기적,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명에 관한 현대 이론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누적적인 자연 선택입니다. 분명히 누적적인 선택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데 하지만 그 첫 번째가 어떻게 생겨난 걸까? 그러니까 누적적인 자연 선택으로 일어난 거 알겠어요. 그것에 관해서 잘 다뤘던 게 3장이라거나 4장에서의 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대한 반박, 자연 선택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차근차근 이렇게 한꺼번에 도약해서 일어난 거는 거의 없고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게 이 4장의 핵심적인 거라면 5장에서는 유전자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그리고 발생학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루면서 그래요. 누적적인 자연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3, 4,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많이 듣게 됐어요. 그것들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렇지만 누적적인 자연 선택이라는 거 이해가 되겠는데 근데 그 누적적인 자연 선택 이전에 첫 번째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러니까 생명 탄생의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복제자의 복사기라는 거. 우리가 지금은 유전자라고 부르는 그 복제자의 복사기라는 거. 복제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저기 그 딸세포를 그 수정이나 그리고 그 뭐지 감수 분열이라거나 세세포 분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사가 되는데 이런 복제자가 복사가 되는데 그러한 복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복사기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놔둬서 생겨난 것이 아닐 텐데 이 복사기만 생기면 정말로 이 이후에 누적적인 자연선택이라거나 그런 걸 할 때 꽤 스무스하게 일어난다는 거는 알겠지만 일단 근데 그 처음에 복제자의 복사기라는 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래서 이번 제6장에서는 그런 복사기의 역사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 탄생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정은 일단 그 복제자의 복사기가 잘 생겨나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누적적인 자연 선택을 잘 거친다면 분명 지성적인 존재가 나올 확률이 낮지는 않겠다라는 게 가정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근데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 책임이 있고 부담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혹은 다른 저서에서 혹은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생명 탄생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시수프 이론이 있죠. 생명 탄생에서 가장 스탠다드하게 받아들여지는, 지금도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에서 스탠다드하게 받아들여지는 원시수프 이론이 주요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도 이기적 유전자에서 언급이 되었던 이론 혹은 가설이기도 하고, 이게 많이 스탠다드하게 물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 탄생에 관해서 하나만, 어떤 하나의 책이나 하나의 가설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설득력 없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후보군들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고 가능하겠지만, 일단 가장 스탠다드하게 받아들여지는 원시스포 이론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넘어가고, 좀 이따가 이 무기각물질 이론에 대해서 주요하게 이 책에서는 다루는데, 왜냐하면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뭐 또 다룰 필요는 없고, 조금 좀 공정하게 다른 이론들을 더 좀 살펴보겠다 이런 건데, 근데 원시스프 이론은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좀 참고할 만한, 게 일단 좀 설명해 봐야 할 만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파린의 가설이라는 게 유명하죠. 오파린의 가설이, 이건 뭐 코스모스라는 책이라거나 여러 생명의 탄생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것들을 잘 아실 텐데, 이게 처음에 무기물만 이렇게 이루어져 무기물만 이루 처음에는 유기물이 없었고 무기물만 이렇게 우주의 공간에서, 그리고 특히 지구에서 둥둥 떠다녔을 텐데, 그리고 유기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수준의, 좀 정교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수준의, 덜 복잡한 수준의 유기물 정도만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 분명 어떻게 작용이 되고 조합이 되고 여러 열과 에너지라거나 강력한 에너지의 작용을 받는다면 분명 유기물이라는 게 탄생할 것이다. 생명만이 가진, 우리가 지금 현재 생명들만이 가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게 오파린의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생명은 어떤 뭐 창조자라거나 설계자라거나 어떤 신이라거나 그러한 것들로부터 탄생한 것이 아니라 분명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우리 생명 탄생의 비화일 것이다라는 게 오파린의 가설인데, 이거를 실제로 증명을 한 것이, 증명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좀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 밀러의 실험입니다. 이 밀러의 실험은 책의 246페이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고 수소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풍부했으며 암모니아, 메탄,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 간단한 유기 분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학자들은 이처럼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유기화합물이 자연적으로 합성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은 산소가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자연 환경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니즈도 산소가 필요한 시대였는데, 근데 우리가 태초에 생명이 자라났을 때, 지구의 생명이 딱 탄생하거나 혹은 그 이전에 자연 환경을 추측해 보면 산소가 거의 없었고, 애초에 산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그 당시의 생명체들은.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이런 게 풍부했고 간단한 유기 분자들만 있었는데, 이 밀러 오파린의 가설에서는
이런 이 유기분자들, 간단한 유기분자들, 산소가 없을 때 있었던 그런 유기화합물들이 자연적으로 합성되기 쉽다. 간단한 유기분자들에서 생명체들만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간단한 유기체들이 합성되기 쉬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온갖 유기물들에다가 간단한 온갖 간단한 유기 분자들에다가 잘 이렇게 조합을 좀 해놓은 다음에 태초에 좀 원시 지구의 조건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환경을 어느 정도 재현해 놓고 거기다가 번개와 그 약간 좀 축소한 정도의 번개를 좀 축소한 정도의 그런 방전 불꽃을 확 일으키고 그래서 자외선도 많이 쬐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존층이 거의 형성이 안 됐을 것이고 그래서 자외선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비춰졌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외선도 강하게 주고 그래서 이렇게 유기물들의 이렇게 번개만큼의 그 방전 불꽃도 세고 자외선도 확 쬐니까 그때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게 정상적으로는 살아있는 생물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 만한 그 유기 분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유기 합성물들이 플라스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DNA나 RNA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구성 단위인 그 퓨린 염기하고 피리미딘 염기가 플라스크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유기물들이 조합이 된 거죠. 생명체들만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유기물들이. 물론 DNA나 RNA가 합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30몇 억 년의 역사, 30몇 억 년의 생명의 역사, 그리고 빅뱅 137억 년, 138억 년 그 역사 중에서 우리가 아주 짧은 인간사를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DNA, RNA가 아직 그것들이 조합되거나 아직까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자연 발생적으로 DNA가 RNA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언젠가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DNA나 RNA 같은 것들이 인위적으로 조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순간에 생명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생명 아닌 것으로부터 생명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설계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창조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폭스의 실험은 더 뭐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밀러의 실험부터 더 나아가서 더 고분자, 더 거대 분자의 생명 유기체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뭐 폭스의 실험에 전 고분자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 거대 분자죠. 그러니까 막 높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거대 분자라는 말이 좋아합니다. 아무튼 거대 분자로서의 그 생명 유기체를 합성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게 폭스의 실험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DNA나 RNA까지는 우리가 조합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거나 생명의 탄생 같은 걸 보면 지금까지 오직 신화적으로만 접근했던 이 오파린에 가서 이전까지만 해도 신화, 전설, 뭐 종교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생명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재현해 보게 되는 아주 위대한 과학의 역사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시수적 이론이라는 거는 정말 과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연구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더 이상 신화의 영역에서 벗어나 과학의 영역으로 편입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가 이 원시스프 이론이고, 근데 이거는 이기적 유전자라거나 뭐 코스모스라거나 우리가 유명한 생명에 관한 생명 기원에 관한 여러 고전적인 저서들 같은 거 보면 뭐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만 보더라도 잘 나와 있는 건데, 고전적인 아주 뭐 지금도 스탠다드하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론인데, 이건 말고 눈먼 시계공에서는 이 무기각물질 이론이라는 거를 일단 언급을 해줍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로 상충이 되거나 모순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이론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기각물질 이론이 원시스프 이론에 정합적으로 아다리가 맞게 소위 그렇게 지지를 해줄 수도 있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기각물질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한 사람은 케언스 스미스라고 하는 화학자예요. 생화학자인데, 그러니까 DNA 단백질 기구는 비교적 최근에 출현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0억 년 정도 되는 비교적 최근에 그것들이 출현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DNA 단백질 기구라는 그 복제자가 처음의 복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복제자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룩한 누적적인 자연 선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던 도중에 DNA가 혹은 RNA가 출현했고, 그것이 훨씬 효율적인 복제자로 판명이 되자 원래의 복제 시스템, 이 사뭇 다른 형태의 복제자로 여겨지는 원래의 복제 시스템은 DNA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잊혀져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오늘날의 DNA 체계는 뒤늦게 출현한 뭐 2등 주자고, 어떻게 보면 후배 복제자이고, 기본적인 복제자로서의 역할을 이 찬탈했고, 초기에 무기각물질 이론이죠. 무기각물질이죠. 그 기본적인 복제자였다고 여겨지는 거는 찬탈했고, 초기에 투박한 복제자 무기각물질이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역할을 최근에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장의 내용을 그냥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잘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 책을 이번 장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주요한, 그래서 도킨스가 이러한 얘기도 하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주요한 복제자인 DNA도 언젠가 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제자로부터 그 역할을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재미난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엄청 막 진지하진 않을 수 있는 그런 상상, SF적인 그런 얘기를 잠깐 좀 던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다시 좀 살펴보면, 점토 같은 것들이라거나 광물이라고 하거나 그런 결정, 결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눈 현미경으로 보면은 눈 결정이 있고, 물도 이렇게 보면 얼음 같은 것도 얼음 결정이 있고, 그런 게 있듯이, 어떤 무기물의 결정이 최초의 복제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케언스 스미스는 최초의 복제자가 진흙이나 점토에서 발견되는 무기물의 결정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복제, 증식, 유전, 돌연 변이를 하면서 좀 생명에 가까운, 복제자에 가까운 그런 역사를 남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RNA라거나 RNA 같은 것들이 중간에 삽입이 돼서 얘네들이 복제를 하는데 더 위력을 끼쳤는데, 어떤 점착성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쳤는데, 근데 RNA가 여기 중간에 점토의 복제라거나 증식 유전
돌연변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RNA가 꼈는데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쓰인 거였는데 아이고 얘네가 그냥 더 복제 잘하네? 그래가지고 점토나 진흙은 밀려나고 이런 무기물의 결정들은 밀려나고 그 복제자의 그 역할에서 RNA에게 자리를 뺏기고 물러난 다음에 그래서 RNA가 이렇게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지게 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유전자는 RNA 혹은 DNA가 되었더라 하는 게 이 케언스 스미스의 아주 그냥 뭐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책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이 1단계 자연 선택이라는 게 태초에 어떻게 일어났을 것이냐라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야만 이런 1단계 자연 선택이라는 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탄소 같은 게 우리가 유기물이라거나 화학이라는 게 보통 유기화학하고 무기화학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유기물이라는 거는 탄소를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화학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탄소의 순환 같은 게 중요하다. 탄소의 순환의 생태계를 바라볼 때 탄소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최초의 복제자는 적어도 원시스프 이론에서 바라보는 적어도 스탠다드한 원시스프 이론에서 바라보는 최초의 복제자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유기물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원시스프 이론이라면 아니다. 무기물부터 무기물의 결정들 그러니까 규소 특히 규소라거나 규산염 같은 아무튼 규소를 바탕으로 한 아까 게 탄소였다면 규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진흙이나 점토로부터 최초의 복제자가 탄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케언스 스미스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쭉쭉쭉 이렇게 복제하고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것이 어 여기에도 250쪽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무기물들의 그런 용액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뜨거운 물에 딱 무기물들을 딱 뜨거운 물에 딱 섞어서 녹인 다음에 뭐 여기선 티오 황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먼지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딱 다 뜨거운 물에 뜨겁게 녹인 다음에 거기에다 하이포 용액이라는 거를 투입하면 그래서 짜르르 다 이렇게 작은 결정들이 번지면서 만들어지는 광경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한 층으로 배어야 되거나 흑연처럼 어떤 식으로는 다이아몬드처럼 동글동글한 그런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이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복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위층이 결정이 만들어지면 아래층도 그 결정이랑 닿게 되면 그 결정이랑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복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다가 그 사이에 음, 흠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데 어, 그러니까 복제가 좀 잘못돼가지고 약간의 오류가 생겨서 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또 그대로 복제해서 결정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느냐 아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이 생명이냐 생명의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사이에 걸리는 게 광물이에요. 광물. 약간 애매한데 이 광물이 생명이야? 생물이라고 볼 수 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걸리거든요. 이게 광물이라는 게 자기 복제가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유전도 좀 되는 것 같고 한데 이거를 생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논의가 항상 이루어지는데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그 개념 그 소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하죠. 아, 이거는
DNA가 아니기 때문에 RNA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 혹은 뭐 저거는 어떻게 점토를 생명이라고 부르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뭔가 생명성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것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어라고 생각을 DNA만 생명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모종의 전제들을 일련의 전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일 뿐이고 꼭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복제를 하고 그것이 그 정보를 유전을 유전을 통해서 부호화된 정보를 유전을 통해서 소위 후대에게 전달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누적적인 자연 선택을 거칠 수 있게만 된다면 소위 다윈식의 진화를 거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든 탄소로 만들어졌든 뭐로 만들어졌든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생물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본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조금 탈피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정들이 계속 복제를 하면서 유전이 되고 계속 씨를 뿌리게 되고 씨를 뿌린다는 게 여기 계속 복제가 되고 이것들이 먼지가 돼서 날아가서 다른 강물의 하류, 다른 지하수의 하류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고 바람을 타서 마치 민들레 씨앗이 퍼지듯이 버드나무 씨앗이 퍼지듯이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퍼지게 된다면 그것이 다른 그 광물 결정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물체의 발생과도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래서 이미 그러면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점토들의 개통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점토가 바람에 날려가면서 점토 결정이 바람에 날려가면서 다른 점토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이 복제가 되거나 유전이 되는지는 그냥 똑같이 그냥 그 결정에 따라서 따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복제가 되고 똑같이 그냥 흠이 가끔씩 생기더라도 그것도 마치 DNA가 그러하듯이 그거를 복제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전자가 마치 유전자인 것처럼 그냥 유전자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점토가 계속 복제를 하게 되고 유전자가 되어버린 거고 이제 그 사이에서 점토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딱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점토가 이렇게 뭐 자리를 잡아서 바람을 통해서 먼지가 된 다음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결정들에 대해서 다른 그 점토라거나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 처음 과정을 생명체의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배아가 수정이 되고 배아가 탄생하고 그 배아가 계속 체세포 분열이 되고 이러면서 계속 자신의 세력을 쭉쭉쭉 넓혀가는 것처럼 점토의 발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점토의 생활사라고 도킨스가 요약한 뭐 이런 그런 누적적인 자연 선택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점토 중에서 강물을 잘 막거나 강물에 강물이 나를 잘 강물이 그러니까 지하수가 점토를 변형시킬 수도 있지만 점토가 지하수를 계속 좀 변형시킬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점토가 많이 끈적끈적거리거나 엄청 점성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점토가 잘 모여지면 어느 정도의 댐이 되어서 그 물길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고 물길의 흐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점토 형태가 우연히 만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점토가 더 형성되고 더 자라날 수 있는 일종의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우연하게도 그런 형질을 갖는 점토들은. 근데
물을 계속 땡겨오게 만들게 되는 그런 점토라거나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된 애들은 자연 선택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냥 쓸려 나가고 그냥 그 지하수에 그냥 섞여서 녹아내리겠죠. 이게 점토의 자연 선택 같은 거라고 한다면 아무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그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점토의 생활사가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1단계 자연 선택도 거치고 계속해서 점점 누적적인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게 케언스 스미스의 아주 그냥 이렇게 요약하자면 단순한 원시스프 이론보단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좀 단순한 그렇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호소력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점토의 생활사 이론이에요. 무기 광물질 이론. 근데 여기서 이 무기 광물질 이론이 조금 더 원시스프 이론을 정합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기 광물질 이론이 채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보너스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점토가 어떻게 복제를 하느냐 여기서 아까 요약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엔 지금까지 DNA나 RNA 이전에 지금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복제자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룩한 누적적인 자연 선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던 중 DNA가 출현했고 그러던 중 DNA가 왜 출현했냐면 네. 마치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무기광물질 이론이 그런 비유와도 상당히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마치 근데 이렇게 진흙들이 서서히 계속 누적적인 자연 선택을 하면서 그 와중에 DNA가 출현했다고 이 요약 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출현했냐면 점토가 계속해서 어떻게 복제를 했느냐 우리가 처음에 복사기라는 게 어떻게 나왔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점토가 조금 더 효율적인 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RNA 같은 그 복제자를 복제자라기보다 RNA 같은 촉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RNA를 이용해서 RNA 혹은 단백질 혹은 당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복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이 무기광물질 이론에서 점토 결정 복제자가 RNA를 써서 복제를 많이 좀 촉매로 써서 복제가 많이 됐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RNA는 처음에는 그냥 RNA가 원래는 그 음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점토 입자를 확 끌어모아서 마우스가 잠깐 잘 안 되는데 점토 입자를 확 끌어모아서 그 곁을 딱 둘러싸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해요. 이 RNA의 마이너스 음화 성질이. 그래서 처음에는 점토가 RNA를 원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활용한다고 말하니까 마치 그 점토가 뭐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연 선택의 관점에서 RNA를 처음에는 소위 그냥 활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지만 근데 이게 RNA가 훨씬 더 복제를 잘하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RNA의 자기 복제 능력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점토가 그냥 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점토는 묻히게 되고 여기 이것처럼 여기 DNA라고 써져 있지만 RNA 혹은 DNA가 출현했고 그것이 훨씬 효율적인 복제자로 판명되자 원래 복제 시스템인
점토 혹은 뭐 규소로 이루어진 무기 광물질들의 복제자 시스템은 DNA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잊혀져 간 거죠.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오늘날의 DNA 체계는 뒤늦게 출현했으며 기본적인 복제자로서의 역할을 찬탈했고 초기에 투박한 복제자가 했던 역할을 초기에 투박한 복제자는 점토죠. 진흙이라거나 점토라거나 무기 광물질 그 역할을 최근에 넘겨받은 것이죠. 최근이라지만 30억 년 전에 원래는 복제자가 DNA나 RNA가 아니고 점토였을 것이다 라는 게 그 무기 강물질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주요한 복제자가 DNA지만 언젠가 우리가 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복제자. 지금 문화에 의한 진화가 굉장한 위력이 없고 굉장한 그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뭐 막 정치적인 문제라거나 이데올로기 문제라거나 종교의 문제라거나 그리고 여러 뭐 또 문화 사업, BTS, 뭐 어벤져스, 뭐 마블, 뭐 이런 등등 기타 등등의 뭐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런 밈의 거대한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밈의 진화가 어떻게 보면 그 DNA 같은 유전자의 위력을 따라잡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순서가 역전이 된다면 어쩌면 주요한 복제자인 그 DNA가 그 역할을 빼앗길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적인 논의의 시발점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냥 컴퓨터만 남고 디지털 자료로만 남고 그냥 DNA 같은 것들도 사라지고 밈으로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이젠 규소 원래는 또 이게 무기 강물질이 이 규소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고 또 그 이후에 DNA가 출현해서 그 자리를 뺏겼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그 시대가 도래하고 인간은 다 이렇게 죽고 디지털 자료로 남게 된다면 다시 컴퓨터 규소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다시금 이제 규소가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토킨스가 약간 SF적인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약간 뭐 비슷한 걸 수도 있겠어. 터미네이 약간 과장이지만 약간 토킨스도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밈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많이 논의를 해야 될 만한 부분이겠고 약간 과장이지만 근데 또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 약간 좀 약화시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물론 DNA도 있고 하지만 DNA보다 더 강력하게 지배를 하는 문화라거나 컴퓨터 뭐 인터넷 시스템 인터넷 네트워크 그 시스템의 그 시대를 생각한다면 지금도 어느 정도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금융자본주의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토의 생활사가 뭐 그냥 이번 제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얘기 중 하나고 근데 이 점토의 생활사라거나 그러니까 무기강물질 이론에서 얘기한 점토의 생활사라거나 원시스프 이론이라거나 하는 이 모종의 것들이 이게 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너무 가서 뭐 너무 뭐 실험에서도 이 뭐 DNA, RNA도 제대로 재현해내지 못했고 그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생명 탄생이라는 게 너무 복잡한데 이게 되는 거냐고 이런 가설이나 이론이나 이 실험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게 너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 뭐 신화적인 거의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신화는 아니지만 너무 과학자들이 끼워 맞추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게 여기저기 설득력이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설득력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중에는 우리가 왜 우리가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아가기 때문에, 도킨스가 이 책에서 항상 하는 말이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고력이, 우리의 뇌가 그냥 단순히 짧은 시간, 너무나 작은 규모의 공간만 생각하도록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봤자,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인터넷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뭐 저기 아프리카까지도 뉴스도 보게 되고 뭐 여러저런 이러저런 뉴스도 보게 된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어느 한 부락 마을 정도의 규모의 공간, 이 정도만 생각하는 그 문화나 뇌를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시대만 하더라도 뭐 100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사고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런 식의 인간의 직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점토의 생활사라거나 뭐 무기 강물질 이론, 뭐 원시스프 이론, 이런 게 아니 되는 거야? 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사실 우리가 몇십억 년을 사는,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이런 정도를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 확률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오히려 너무 당연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거는 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슬라이드를 그대로 쓴 건데, 우리가 복잡한 기간의 진화를 못 믿는 이유가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시간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뇌를 가졌고, 그리고 두 번째, 확률 이론을 직관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만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항상 하는 말이 뭐 그렇죠. 너무 짧은 시간만 살아서 너네가 진화에 너무 오랜 시간, 장구한 시간, 그것도 굉장히 넓은 스케일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진화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그리고 화석 지질학적인 연구를 봤을 때 오히려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원시스프 이론이나 무기강물질 이론, 이런 등의 가설들이다. 물론 여기 중에는 흠결도 있고 단점이 있는 이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때려치워 하고 갑자기 신을 믿는다거나 갑자기 뭐 설계자라거나 창조자라거나 그런 걸 믿는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후보군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이 짧은 생애 동안 밝혀놓은 아주 소박한 이론들인데, 우리가 이거 얘기한 지 100년도 채 안 됐어요. 30몇억 년 되는 생명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더 넓게 바라본다면 137억 년, 138억 년 정도 되는 빅뱅 우주의 역사 속에서 100년이라는 건 얼마나 짧습니까? 이 원시스프 이론이라는 걸, 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를 신화의 영역에서, 종교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편입시킨 지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직 뭐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더 밝힐 게 무궁무진하게 많겠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갑자기 뭐, 야, 다 때려치고 그러면, 이거 너무나 흠결이 많아. 이 이론이 너무나 흠결이 많고, 저 가설이 너무 흠결이 많고,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 장점들은 좀 다 도외시하고, 장점들은 안 보여. 다 도외시하고, 다 때려쳐하고, 갑자기 뭐, 창조자를 믿겠다느니,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역설적으로 마지막 장에서 274쪽을 보시면 재미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역설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다. 만약 생명의 기원에 관한 어떤 이론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여서 가능성에 관한 우리 주관적인 판단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라면
그것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우주에 지구 말고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이론이 너무 가능성 있는 설득력 있는 이론이어서 어, 우리의 그 직관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설명까지 했다. 그러면 근데 그 정도 이론이면 지구 말고 생명이 없다, 우주에 생명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설득력 있는 직관적으로 와닿는 이론이라면 지구 말고도 여러 곳곳에 도처에 있을 것인데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너무 역설적으로 못 믿을 만한 이론이 아니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생명에 관한 기원 이론은 어떻게 보면 음, 우리가 바라는 정도의 이론은 우리가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론은 어, 몇십 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라거나 여타 지성적인 존재자들 인간들밖에 없죠. 지구에서는 100년 정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좀 포착이 되는 그런 정도의 이론이 만족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설득력이 없게 되는 그런 상태의 그런 역설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도킨스가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뭐 육장에 대한 생명 탄생의 기적에 관한 아주 간략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누적적인 자연 선택, 우리가 그 6장의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 지금 2, 3, 4, 5장, 3, 4, 5장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누적적인 자연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생명체가 쭉 진화해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생겨난 건데, 생명 탄생 그 한 번이 어떻게 생겨난 건데, 첫 번째 단계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복제자의 복사기가 어떻게 생겨난 건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직도 우리가 아주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예요, 이게. 하지만, 그리고 뭐 그 가설이나 후보군들에 대해서 몇몇 가지를 좀 살펴봤고, 그 과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들이 어, 좀 보완해야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차차 계속 우리 인류가 좀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될 지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견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해답이 없다고 해서 이 다윈의 진화론이 뭐 매장된다라거나 뒤처진다라거나 그런 식의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도킨스의 마지막 이 챕터의 마지막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 그 발제를 마치고 기록을 중지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